야, 이거 되겠다. 괜찮은데?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모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임의 장르들은 유저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아주 색다른 게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임팩트 게임을 개발하는 인디게임 개발사 자라나는 씨앗인데요. 게임으로 만약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라나는 씨앗.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100년 전 연해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효택이라고 하고요. 매즘이라는 브랜드로 스토리 게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좋은 성과로 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넥슨에서 인사팀장을 하고 그 전에도 또 인사 쪽 컨설팅도 하고 재미있게 했지만 그 뒤에 창업을 하게 될 때까지의 연계의 고리가 전혀 없어요. 어느 순간 창업을 하고 싶어졌는데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제가 게임 회사에 있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창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개발자 출신도 아니야, 사업팀 출신도 아니야 라는 그 핸디캡이 HR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업을 한 5년 이상 하고 나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사업은 우연히 시작하게 됐다. 또 할 때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리라고 시작을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요즘엔 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만들었고 막연히 교육 또는 학습 그런 내용과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또 아이폰이나 뭐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템이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계획과 전략과 막 확신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컸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게 2013년에 창업을 해서 2년이 지난 2015년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돈도 떨어졌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저희가 다시 새롭게 사업 계획을 하고 뭘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기존에도 스토리 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도 저거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먼저 주목을 했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이랑 연결시켜서 좀 더 나아가면 단순히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게 된 게 그런 계기가 됐고 저희가 처음에 고전 명작이라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스토리를 쓰기보다 그 스토리를 더 즐기고 더 비틀고 뭔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놀거리를 주자 이런 쪽이 조금 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회사 이름에서도 뭐 조금 풍기지만 굉장히 교육적이고 뭔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창업됐던 회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남아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매즘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됐고 고전 명작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 뭐 UGC라든지 뭐 이런 영역으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매즘이었습니다. 일단 임팩트 게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는 2018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들었어요. 인스퍼레이셔널 게임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임팩트 게임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걸 접하게 되면서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사회적으로도 소셜 임팩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이후에 기능성 게임이라는 게 나오면서 교육용, 뭐 국방, 의료용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능성을 초점을 맞췄다가 그게 조금 더 넓어지면서 사회문화적인 임팩트,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역까지 확장된 거는 사실 한 2년, 3년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면 기능성 게임은 나 이거 교육용이야, 나 이거 국방용이야, 분명한 목적이 있어 라고 드러내놓고 한단 말이야. 임팩트 게임은 임팩트 게임이야 라고 내세우기보다는 우린 게임이지만 어느 정도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팩트 게임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 2015년도에 매즘이란 브랜드를 기획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이 있는 컨텐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소설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스토리죠. 스토리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 왜 그러냐면 영화, 뮤지컬, 웹툰, 소설, 만화 다 스토리 컨텐츠잖아요. 그 안에는 들어가 보면 뭐 세계관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재미있는 플롯이 있고 그런 구조에 주목을 했고, 그것을 가져다 썼을 때 무언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왜 너희들은 좀 자극적인 거 하지 않니?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사실 작은 자극은 섹슈얼하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게 예전에 디즈니가 했던 컨텐츠라든지 픽사가 했던 컨텐츠라든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고 절대로 그런 성적인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훌륭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 컨텐츠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런 것에 주목을 했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고전 명작 시리즈였어요. 굉장히 나이브했고 아무도 하자고 동의를 안 해줬고, 심지어 저희 팀에서도 그걸 좋아해 준 사람이 뭐 한 명 정도? 나머지는 지금 롤 하는 시대에 이게 되겠냐, 대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처음에 고정관념이 잡고 있으니까 교육용이라는 티를 못 벗었을 때 타겟 연령도 되게 낮았죠.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게 오제 마법사고 옐로브릭스예요. 오제 마법사는 동화거든요. 기본적으로 타겟 연령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첫 작품이 오제 마법사를 기반으로 한 옐로브릭스가 나오게 됐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실패했고, 그렇지만 저희는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지키는 아이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창업가가 아니어서 미래를 쫙 내다보면서 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았고요. 계속 무빙 타겟인 거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저는 영향력이 큰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는 틀은 계속 유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고전 명작이라는 걸 주목을 했고, 그 당시에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고전 명작들을 텍스트화 해갖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주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 저작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소설이 원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우리가 게임화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꾸준히 이런 작품들을 세상에 보이면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매즘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 옐로브릭스를 내고 뭐 돈도 잘 안 되고 게임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금 회수도 안 되는 막 그런 상황에 좀 어려움들이 많았죠. 저희 팀원들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내가 그만둘 줄 알았대요. 근데 다른 게임을 만들 거였으면 저는 그 길을 안 들어섰을 것 같아요.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 하고 잘 준비해서 타겟 연령도 좀 높이고 작품도 좀 더 잘 골랐던 게 지킬의 나이드였던 것 같고, 지킬의 나이드가 나오고 오페라 유령이 나오고 다음 작품은 사실 내부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2019년도에 몇 가지 우연적인 사례들이 좀 겹쳤죠. 아는 후배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인데 역사적인 컨텐츠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이거 그냥 스토리 게임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가 왔고, 그때 최재영이라는 사람을 처음 얘기를 듣고,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런 분이 있어? 이런 거 알리는 것도 이미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기가 돼서 패치카를 2019년에 시도를 하게 됐죠. (2020년 7월에) 이제 패치카를 냈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뭐 지킬의 나이드가 저희로서는 가장 큰 성공작이었고, 지금 현재 한 450만 다운로드 뭐 정도 되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오페라 유령, 그 다음에 패치카 이렇게 이어가면서 오페라 유령 때 이후로 좀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만큼 그 다운로드 성과에 비해서는 돈이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돈이 잘 되지 않는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고 그러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가지고는 회사 생존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큰 돈이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회사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유료 게임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스팀이라든지 닌텐도 스위치 콘솔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이쪽으로 한번 뚫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확실히 게이머들의 수준이 높아요. 모바일 게임은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라이트 유저들이 많은 반면에 유료 게임 시장은 일단 돈으로 내고 사는 시장이다 보니 게이머들이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또 높고 한데, 그렇다면 이 시장에 맞는 좀 더 수준 높은 게임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토리 게임이란 게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고민들의 결과로 스토리라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어떤 서사를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성,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그 세계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스토리 게임이라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잡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시도하고 그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까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은 검증되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왜 대기업이 그걸 못하냐면, 대기업은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매출이 100억 나면은 접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저희는 100억이 아니라 그거의 10분의 1만 벌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라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스타트업이 큰 기업을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2016년도에 옐로브릭스가 아무 성과도 없었지만 이게 콘텐츠 진흥원의 이달의 우수게임 착한 게임상을 받았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됐고, 또 그땐 정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듣보잡이었는데 저희 게임이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첫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지하철역에서 전화 받고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킬앤하이드가 구글 인디페에서 탑3가 되고, 이달의 우수게임을 또 인디게임상을 받고, 연말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인디게임상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 한 단계 올라서서 저희도 자신감을 가지게 됐는데, 저희가 패치카라는 작품으로 역사를 도전하면서 정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굉장히 잘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도 꽤 좋아하는 러시아 팬들도 많고, 이 게임이 나름 역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컨텐츠나 스토리로서의 경험도 많이 하게 된 게임이 됐어요. 항상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패치칸 역사로 처음 도전한 거고, 오리지널 스토리 처음 도전한 건데, 이번 다이크리처는 원작을 프랑켄슈타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세계관을 가져왔지만 스토리텔링을 저희의 힘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게임성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탐막 슈팅이라는 걸 접목시켜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는 저희 하이덴시크 같은 게임도 스토리보드 게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들어와서 또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올해 둘 다 반응을 어느 정도 이상 이끌어내면 저희가 또 한 단계 도전을 성공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외부에 가면 팬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가 좀 마음이 아파요.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글로벌의 여러 팬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매즈미언이라고 부르는데, 팬덤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하기가 죄송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잘해주는 게 없어요. 사실 팬덤 비즈니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패치카라는 게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SNS 상에 계시단 말이야.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그분들이 원하는 패치카를 가지고 계속 놀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공급해드리고 함께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 활동들을 많이 못해요. 다음 게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은 없고, 돈은 많이 못 벌고 있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저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 다른 게임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얘들 이런 것까지 해주네?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새로운 게임이 너무 빨리빨리 안 나와서 갑갑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올해는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에 게임이 2개가 동시에 나오니까 이 2개 게임을 즐겨주시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또 만나주시고 저희가 더 성장한 모습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